자, 대한민국과도 뭐 친밀,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전 영역이 얼마냐? 무려 1억 2천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전력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45조 원. 예,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력을 능가한다. 해군인데. 남중국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약간 흔히 중국이 지금 그려놓은 선이긴 합니다. 다들 이제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 막 기지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인공섬 인공성, 그렇죠? 예, 인공성. 만드는 예. 건데 지그재그로 항해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정찰도 한다. 시위를 하는 거죠. 이걸 또 바라보는데 중국. 중국의 입장은 또 뭐였습니까? 전쟁이 나면 이 미국 항모는 중국 미사일 사정권 밖에 머물러 할 것이다. 4,000km 밖으로 떨어져 네, 있어라. 그러니까. 야. 남중국해에서 미국이랑 중국이랑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미국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대충 어떻게 되는 결과가 좀 그려지십니까? 뭐 결과를 그릴 수는 없지만 옛날처럼 일방적인 건 분명히 아니죠. 네. 중국 해군 전함이 350척으로 미국의 293척을 앞서 있다. 그래 숫자상으로요. 사실상 제7함대만 상대하면 되는데도 예. 물론 이제 해군력은 함선의 숫자가 아니고 총 톤수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과장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군의 해군 전함 총 톤수가 이제 460만 톤이고 중국 해군은 200만 톤가량이니까 톤수로 따지면 절반이에요. 하지만은 미군은 이제 항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척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세 번째를 만들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사실은 중국이 아직 열세라고 분명히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성장세인 거죠. 중국의 전함수는 2005년보다 지금 1.5배 증가한 상태거든요. 불과 10여 년 만에. 근데 미국은 2척이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가 있어서 결국 이렇게 가면 중국이 총 6척 정도의 항모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게다가 요즘은 중국 해군의 활동이 동진아해, 남진아해 이쪽을 다 넘어서 가지고 심지어는 인도양, 아프리카 뭐 이런 북극해까지도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근에 중국 해군이 기존의 근해 작전에 주안점을 뒀던 거에 비해서 3기 함대가 앞으로는 또 하나의 함대를 더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런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은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이 해병대의 전략 변화도 우리가 좀 주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 해병대요? 예. 보면 미 해군 해병대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포스 디자인 2030이라고 새로운 개념을 밝혔는데 예를 들면 미 해병대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차 걸랑이, 예. M1 전차. 이 전차 부대를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밀고 들어가지? 예, 바이퍼 공격 핵무기라든지 신형 F-35 함재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줄여요? 예,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 미 해병대 내에서 의견을 수렴해봐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때 보면 이제 섬 징검다리 전략이라고 그래서 섬 하나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이렇게 점점 일본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섬을 건너뛰면서 중국의 말씀하신 이제 새로운 위협,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이러한 개념을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건너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차 같은 중장비 필요 없다. 그리고 필요하면 육군 거 빌려 쓰면 된다. 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방향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대형 상륙함을 줄이고 새로운 LAW라고 불리는 경상륙함을 뭐 한 35척까지 부여하는 이러한 개념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섬 건너뛰기 전략에 따라서 대규모 상륙작전은 또 필요가 없겠죠. 근데 대규모 상륙작전은 사실은 우리 한반도 유사시 많이 상정을 하고 포항이나 이런 데 훈련해왔던 건데 이것도 이제 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하고도 사실 관련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상륙함도 척당 병력 27명 그리고 그 NSM이라고 불리는 대한미사일 같은 그런 걸로 무장을 하고 섬과 섬 사이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경상륙함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 안보에도 사실은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크기는 줄어들지만 타격력은 오히려 또 강화되는 면도 있다. 네. 거기 말씀드린 NSM이라고 불리는 대함 순항 미사일인데요. 원래 이제 노르웨이 이제 콩스보그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게 미국 레이시온하고 합작된 산한 이제 그런 대함 미사일인데
이거는 이 자그만 함정에도 장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미사일이 없었던 이 소형 함정의 상륙 함정의 타격력이 높아질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이 NSM은 컨테이너에 이렇게 탑재를 해서 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만든 클럽 K라고 불리는 대함 순항 미사일을 장착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처럼 생긴 데서 발사가 되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게 있는 줄 모르고 네. 기습을 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NSM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상륙함에 소형 상륙함에 운용을 할 수 있으면 타격력이 커진다는 거고요. 그 동안에 이제 미 해병대에는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다인장 로켓을 운용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MLRS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한궤도가 달린 네. 이런 다인장 로켓에 비해서 탑재된 로켓은 절반이지만 이게 바퀴 달린 트럭으로 이게 장착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수송기에도 이제 쉽게 탑재가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NSM을 탑재한 트럭까지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중국군이 상륙 작전을 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마스에 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강력한 타격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해병대 사령관이 최근에 이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예산 사정 속에서도 최우선 순위는 대한미사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에이테킴스라고 주한미군에도 있는 우리도 있는 그 지대지 미사일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지대함, 함정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뭐 농막이나 이동식 네. 주택 뭐 이런 거 쓰는 게 활용될 끝판왕이지 않은데 진짜는 여기 있었네요. 야, 이거 대한 미사일. 문제는 일반 화물선. 예. 화물선의 컨테이너하고 똑같이 이것처럼 싣고 가다가 그래 그냥 컨테이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요. 와.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테러 집단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상륙전 개념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잘 나가는 미 해군이 중국 해군에게 좀 약점 잡힐 만한 그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 무슨 뭐 기사 제목 같은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3조짜리 핵잠이 함수가 부서진 채 항이라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네, 말 그대로 3조짜리 잠수함이 이제 앞이 부서진 채로 예. 항해를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보이네요. 이게 예인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 앞이 잘렸는데요, 앞뒤 그냥. 이렇게 잘려 있죠. 네. 커버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예, 저런 지경이 돼서 예인되는 이게 이제 포착이 된 건데 이게 지난 10월 초입니다. 10월 초에 남중국 해에서 작전 중에 이제 수중 충돌 사고로 손상을 입었던 이 코네티컷함이 함수가 크게 부서진 채 예. 예인선에 끌려서 아까 보신 영상은 샌디에고 부두에 이제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예인선에 끌려가지고 항구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된 거고요. 보셨지만 함수 커버가 이렇게 다 벗겨지고 이제 함수 소나 음영 탐지기 소나가 다 이제 제거가 된 상태로 그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를 했던 겁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대요 거의. 근데 이제 전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죠. 잠수함이 이제 저 상태가 된 상태로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남중국해 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괌에 갔어요. 네. 근데 괌에서도 수리가 안 되니까. 저희는 안 됩니다. 더 큰 데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괌에서 샌디에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온 거예요. 카센터에서 공업사로 네. 보내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이 샌디에고 들어왔는데 네. 이게 이제 미 해군이 공개한 영상이 아닙니다. 쉽게 하면 민간인들이 감시하는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그렇죠. 미 민간인이니까 그냥 찍은 거죠. 신기하니까. 그렇죠. 뭐 아니, 감시라기보다는. 미 해군이 이거를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창피한 일인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와치하는 거기 사이트에서 블로그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감시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뭐 샌디에고 뭐라고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찍어가지고 올린 건데 문제는 이틀 뒤인가 이게 또 다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여기서 수리가 여기서도 안 돼요? 안 되고 샌디에고가 끝이 아니고 어디 가냐 했더니 이게 원래 출발했던 게 미 북부의 워싱턴주에 보면 커다란 미 항모하고 그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본사로 갔군요. 본사로. 그러니까 카센터에서 안 돼서 공업사로 갔다 공업사에서 안 돼서 본사 직영 AS센터 완성차 업체 거기로 갔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군 잠수함 타셨던 뭐 제동님이나 네. 이런 분들 저보고 여쭤봤더니 이런 모습 보신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크게 부서지면 가까운 데서 어떻게든 뭐 도크에 넣어서 하거나 그렇지 이런 상태로 몇천 킬로 항해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사고가 나면 그 견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거 견인비도 많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몇천 킬로 견인에 이거 싹 나갔으면 아니 3조짜리인데 이게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난리 난 거죠 사실. 이게 코네티컷 함은 사실은 바다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거 시울프급 유명한 예. 그 핵추진 잠수함 중에 이제 시울프급 중에 2번 함이죠. 1998년에 취역했고 2019년에 또 6개월간 성능 개량도 한번 업그레이드도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척만 건조가 됐고 길이 107m, 수중 배수량 9,200톤급으로 어뢰 외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으로 다 무장을 한 이런 최신의 아주 훌륭한 잠수함인데요. 일단 근데 이런 뭐랑 부딪히거냐 이제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죠.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나 혹은 수중 드론 하고 충돌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난 10월에 이제 사고 며칠 뒤에 이런 걸 찍히고 했으니까 미 해군이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죠. 코네티컷함이 인도 태평양 공해에서 작전을 하던 중에 특정 물체와 부딪혔다라는 네. 모호한 발표를 하는데 이건 적어도 이제 다른 함선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해산 바닷속의 산에 좌초한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사실 미 해군이 1990년대 이미 바닷속에 남중국해 특히 해저 지형이라든가 뭐 지질 심도, 해수, 염도 조사를 다 마쳤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로는 중국군하고 이제 해상 민병대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런 거를 제대로 조사를 못했어요. 그럼 이제 그동안 이게 변하느냐 10여 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대만 국방부의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장신비아오 정책분석원이 말하기를 지난 30년 동안 지진과 지각 변동도 있었지만 중국과 베트남의 모래 준설 그리고 인공섬 건설로 해저 지형의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미군이 실제 지형과 다른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부딪힌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30년이라는 게 뭐가 이제 바뀌는 다 그 시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닷속도 역시 적용이 되나 보네요. 게다가 인공적으로 바꾼 것들이 또 있으니까. 아, 예.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얘기하기 적은 건수 하나 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멋있게 얘기하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 남중국 항해의 자유작전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래 봐라 너네들이 항해 작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야단을 친 건데 그러니까 뭐 사고 지점 그다음에 의도와 사고 내역 방사능 물질이 유출될지 이런 것들을 소상히 밝혀야 된다. 뭐 이제 역공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찜찜한 그런 부분도 있죠. 뭐냐면 핵잠수함이 남중국해 휘젓고 다녔는데 이 사고가 발표될까지 공표되기 전까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자기들이 사실 앞마당에 핵잠수함이 첨단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들어있는데 자기 앞마당에. 그러니까 특히 인공섬 근처로 왔다 갔다 했다면 했는데 몰랐다면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뚫렸을 수 있다. 우려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미국 해군이 공개하는 거는 사고 발생 닷새 뒤에 했고요. 물론 중국이 그 전에 알았을 수 있지만 시점으로 보면 미국이 발표하기 전에는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군요.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작년 10월 초에 미국, 영국, 일본 이 3개국 항모 4척이 그 필리핀 근해에서 연합훈련을 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무렵이에요. 그러면 그쪽도 비상 상태였겠는데 대기 이거 항상 대기하고 그러니까 있고. 또 가능성 높여주는 것은 당연히 항모전단이 움직이면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미국은 더구나 2척이나 미국 니미츠급 항모가 그때 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 핵 잠수함도 움직였을 겁니다. 그때 이 문제의 코네티컷함도 같이 작전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좀 찜찜한 대목이죠. 근데 미국 쪽에서도 이건 뭐 당연히 찝찝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일단은 그 코네티컷 함장하고 그다음에 지휘부 3명이 이제 직위 해제 조치가 됐고요. 근데 인사적으로 뭐가 또 있겠죠. 내가 뒤따르는 조치가. 타당한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 그리고 필요한 절차 준수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인재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 해군에 계속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또 다른 사건이 또 있어요? 이 다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 해군에 뭔가 안 좋은 조짐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 2017년 특히 칠함대 이제 악몽의 한 해가 됐었는데 2017년 6월 17일에 USS 피츠제럴드 이 함이 상선과의 충돌로 우연히 크게 파손돼서 심지어 7명의 승조원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우현이 된 거죠. 오른쪽이. 오른쪽이. 시기. 예. 그리고 이제 불과 2개월 후인 2017년 8월 21일에 USS 존 맥케인 함이 유조선하고 충돌을 하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민간 함선하고 충돌한 거잖아요. 이때는 좌현의 한미가 크게 파손돼 가지고 또 10명의 승조원이 사망을 했어요. 인명사고가 발생을 한 2건의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좌초 사고, 어선 충돌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이제 터지게 됩니다. 뭐 작전이나 훈련이나 뭐 그런 상황 때 이렇게 뭐 운행하다가 항해하다가 뭐 사고 난 거 그런 거겠죠? 근데 보시면 상선이나 유조선하고 부딪힌 거 보면 그게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작전할 리가 없죠. 유조선 옆에서 무슨 뭐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사실 피츠제럴드 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6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에 일본의 이즈반도 남쪽 해상에서 이제 필리핀 국적의 상선인 ACX 크리스탈호하고 충돌을 했는데 이게 29,000톤. 큰 배네요, 상대도. 예. 근데 이 사고로 피츠제럴드 함 우현 SPY-1D 레이더 아랫부분이 크게 파손이 됐고 또 직경 4m의 이제 파공이 발생을 구멍이 뚫린 거예요, 한마디로. 구멍이 뚫려가지고 우리 영화 가끔씩 보면 구멍이 뚫려서 해수가 유입이 되면 계속 유입되는 해수를 막기 위해서 중간에 격실 폐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일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그 사람들 7명이 죽은 겁니다. 인명피해도 컸군요. 7명이 사망을 했으면. 지금 막지 않으면 물이 다 들어오니까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 사건이 발생할 상황을 보면 근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파고 1m. 잔잔한 거 아니에요? 완전 잔잔한 거죠. 시정 5마일. 어휴, 지금 6, 7km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야간이거든요. 불 켜놓고 다닐 거 아닙니까? 새벽 1시 30분이니까 그러니까 야간 항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상이었고 그런데 녹화된 항행 자료를 보면 이 피츠제럴드 함이 상선과 어선이 좀 다수 분포한 이 복잡한 해열을 야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항상 충돌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발생 30분 전부터 일정한 침로와 속력, 그러니까 190도 20노트로 고속 기동을 하게 됩니다. 사건 13분 전에 이제 함교의 당직 사관이 크리스탈호가 최단 접근점 우현 1500야드로 현 침로 속력을 계속 유지해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던 거죠. 잘못 판단이 하면 끝나면 되는데 이 함교하고 전투정보실 당직자들이 사실은 안전항해를 위해서 계속 정보사항하고 기동 의도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된 나머지 그냥 멀쩡한 상선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수의 사망자 발생.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인재네요, 인재. 사실 뭐 사정은 있었겠지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피츠제럴드 함하고 존 맥케인 두 함정 모두 사실은 작전이나 훈련처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되게 뭐 단순하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당직 기강의 그 관리 실패가 사실 이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큰 사고가 왜 났는지 좀 파악된 거 없습니까? 드러난 건 역시 근본적인 원인은 승조원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했다. 과로? 그러니까 뭐 단순히 군기가 빠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이유는 칠함대가 영역이 아까도 우리 뭐 얘기했지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함정은 제한돼 있고 임무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가야 되잖아요. 쉴 새 없이 계속 진짜 현장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현장 뛰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출동 소요도 있을 뿐더러 2017년에는 아시다시피 이 북한도 계속 미사일 쐈잖아요. 미사일 쏠 때마다 사실은 이지스함이 그 어디로 날아갔나고 추적한다고 출동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주의는 미군 칠함대에 있는 이지스함이 출동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함정은 이제 3교대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척은 바다에 있고 한 척은 중간에 있고 한 척은 정비하고 여유 있게 좀 정비 재충전 뭐 그다음에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훈련 기간이 부족한 것이 또 이러한 사고들이 이제 원인이 됐다는 건데 미 해군은 기본적으로 전력은 매 2년을 주기로 해서 이 전개 정비 훈련 그리고 전개 임무 수행을 위한 인증 단계로 이제 구성된 순환식 준비 태세 주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영어로 뭐 로테이셔널 레드니스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미 의회에 보면 아주 꼼꼼하게 미군을 비롯한 미 정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관이 있어요. GAO, 그 회계감사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 GAO로 하는 데서 2015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 본토에 배치된 구축함 순양함이 대략 전개 40%, 정비 훈련 60%, 그러니까 4대 6의 비율로 시간을 할당을 받고 있는데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칠함대 함정들은 전개 67%, 정비 33%. 그러니까 다른 미 함정 평균치 비해서 굉장히 정비하거나 뭐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훈련을 위해서 부여된 기간은 없다. 없었던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함정 승조원 매년 한 3분의 1 정도가 새로 이제 전입이 되는데 들어와서 소위 신입이 오면 다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인수인계도 하고 네, 뭐 인수인계 그런 거.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술기량도 습득을 하고 전문용어로 이제 뭐 환기 훈련, 영어로 이제 리프레셔 트레이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적정 수준의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칠함대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천장 뛰느라고 바빠서 이런 네.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안타까운 사고들의 이제 근본 요인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진짜 척당을 몇 조씩 하는 이 최첨단 이 이지스함이 무슨 타기 이거 조종하는 것 같은 걸 만약에 사고가 나고 그러면 와 이거 손실 이거 계산이 됩니까? 함도 함이지만 이제 세계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함선들이잖아요. 그렇죠. 가격으로 따져도 척당 1조 6천억 원 이런 자산인데 네. 또 300명의 인력이 승조를 하고요. 이런 사고가 나는 의미가 생각보다 되게 엄중하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사고들이 지역 내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해양 안보 환경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이런 귀중한 자산 중의 일부를 사소한 항해 안전 사고로 장기간 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은 미 해군하고 칠함대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타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나라 해양 안보에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런 칠함대 이딴 사고가 우리한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역시 아무리 첨단 무기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런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일깨워주는 게 가장 큰 교훈인 것 같고요. 뭐 중국은 뭐 4함대를 창설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 쪽도 뭔가 또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겠죠? 그 중국 그런 거에 대응해서 칠함대만으로는 사실은 이제 서태평양 한반도 뭐 일본 동남아 인도양 지금 다 혼자서 떠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일함대 재건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함대는 1947년에 창설이 돼서 이제 구소련 냉전 시기에 소련이 하고 한참 이 신경전 벌이고 이럴 때 미 서부 해역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게 이제 1973년에 삼함대에 흡수되면서 조직이 없어진 이제 그런 겁니다. 일함대의 작전 구역은 이러한 이제 작전상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도양의 동쪽 절반 그리고 남중국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일각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이제 무항은 당연히 이제 싱가포르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미 공군의 전술 훈련기 대대가 파견이 돼 있고 미 해군 보급부대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이제 중요한 싱가포르의 전략적 위치죠. 그 남중국해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라카 해협입니까? 네. 거기가 제일 좁으면서 그야말로 중요한 요충지인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이제 물라카 해협을 코앞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싱가포르가 이제 일함대의 모항을 싱가포르 하는 것을 싱가포르가 동의할지 이거는 그렇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계획대로만 된다면 칠함대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1함대가 도민도양하고 이제 남중국해를 담당을 하게 되면 칠함대의 이제 현행 작전국에서 절반이 분리가 되는 와, 셈입니다. 많이 분리가 네. 되네요. 그 말은 칠함대는 이제 남쪽은 신경 끄고 우리 쪽 북한하고 네. 동중국해 이쪽 한반도 인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칠함대가 남중국해 이슈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제 함대 소속 전력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군사 대응에도 투입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함대 소속 감시 이 정찰 자산도 더 집중적으로 관심 지역, 즉 한반도 우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2025년까지 제1도련선 안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안 남았네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1도련선은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네. 서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거쳐서 쭉 내려가는 선인데 여기는 사실 이 공해니까 항해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이러한 바다인데 중국은 마치 자기 내인 것처럼 이미 행동하고 있거나 내일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서해만 해도 벌써 중국이 내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중국은 도련선 전략이 사실은 이제 반접근 지역 거부, 우리 영어로 얘기하는 A2AD 이 전략에 따라 접근을 하죠. 그래서 미 해군이 미 항모 전단이라든지 이런 해군이 제1도련선에 접근하면 일단은 반접근 단계에서는 이제 접근을 못하게 억제를 하고, 만약에 진입을 하면 미사일 등으로 이제 무력화하겠다, 격파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거부 단계에서 미국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동남 이 중국 해안에 다수의 대한 탄도 또는 지대한 미사일들을 또 이미 배치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둥펑 21D, 둥펑 26 같은 이제 대한 탄도 미사일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데, 대한 탄도 미사일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단계에 정확히 표적을 향해서 유도하는 능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표적이 미국 항모든 이지스함이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5분에서 10분 정도 비행을 하면 몇 킬로 이상을 비행을 하니까 명중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유도 능력을 향상을 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핵탄두를 장착을 해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면 우리 전에도 EMP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EMP를 통해서 뭐 항모든 이지스함이든 다 전자장비로 움직이니까 전자장비가 파괴되면 그 자체 또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둥펑 26은 광까지 타격을 할 수 있어서 암킬러로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은 참고로 이제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미 항모전단의 움직임을 추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중국 이쪽 동해안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강력한 레이더를 설치를 했어요. 어느 정도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는 원래 직진하니까 수평선 너머는 원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위로 향하니까 전파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000km 이상 거리도 탐지할 수 있는 OTH 레이더라고 있어요. 오버 더 호라이즌 레이더라고 불리는데 이거 엄청 큽니다. 중국에 설치한 건 길이만 한 2km 된다고 그러는데. 레이더가 2km예요? 네, 그 마리 레이더죠. 뭐 큰 시설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 외에 미국 항모를 탐지하고 미사일 유도할 수 있는 정찰기.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했으면 항모나 이지스함을 정확히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위치가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공위성 및 무인기 유도가 필요한데, 중국이 이제 그런 무인 정찰기 및 공격기도 지금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미국 해군들 이거 항모전단 좀 다급해진 마음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 해군이 이제 고안한 방법이 뭐냐면 그 유령 함대라는 것인데, 유령함대요. 예, 물론 말 그대로는 아니고 예, 그거 되기만 하면 좋겠죠. 예, 되게 유령함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유령 함대는 이제 무인 수상함하고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된
일종의 무인 함대인데 사람이 없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적의 레이더 감시망 같은 걸 피해 가지고 은밀히 정찰 감시하고 그리고 타격 등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짠 그런 별명입니다, 일종의. 근데 이 미국은 유령 함대를 앞세워 가지고 일단 중국 함정화 미사일들을 먼저 파괴를 하고 이 유령선들로 그리고 이 뒤에 포진하고 있던 항모 전단으로 나머지 중국 전력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 근데 미 해군이 사실 2025년부터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이 유령 함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무인 함정 건설 계획을 이제 PMS 406으로 명명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 수상함하고 무인 잠수함 혹은 잠수정은 각각 이제 4종류, 대, 중, 소, 초소형 이렇게 4종류로 확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관련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5억 달러가 이미 책정이 됐습니다. 유령 함대 건설의 첫 단추는 이제 무인 시제함 개발인데 현재 이제 미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 다르파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개발한 그 시헌터 무인함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주관 하에서 하와이 근해에서 이미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건데 크지 않아요. 길이 40m고 배수량 140톤이거든요. 이거 해군 배치고는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어디 보라카이 같은 데 놀러 가면 그 낚싯배들 이렇게 관광 배 그건데 이거 이렇게 그보다 윙이 있네요. 성능이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기본 항해 장비만 탑재하죠. 사람이 안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좁을 수 있고요. 이미 지난 2018년에 샌디에고 항을 출발해서 9,600km의 항해 시험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대중국전 최전선의 주력은 대형 무인함하고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될 전망인데 대형 무인함은 길이 60에서 90m, 만재 배수량 2,000톤, 최대 속력 38노트, 그러니까 시속 70km죠. 요 두 척 건조에 4억 달러가 투입이 되고요. 2024년까지 10척을 확보할 계획이고 발사된 이제 SM-2 대공 미사일, 탄도 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지상 타격용 당연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이 장착이 돼서 적은 비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LUSB보다 훨씬 크고 비싼 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수준의 무장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초대형 무인 잠수정인데. 이게 난디군 회사 이름도 보이네요. 중국 잠수함 킬러로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 에코 보이저라고 불리는 이런 잠수정은 이제 길이 15.5m고 배수량 50톤급인데 핵추진 공격 잠수함하고 비교하면 뭐 굉장히 작죠. 훨씬 말도 안 되게 작은 크기인데 왜 초대형이라 불리냐고 하면은 이제 무인 잠수정 중에 초대형인 거죠. 근데 이제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처럼 어뢰, 하푼, 대함 미사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다 장착할 수 있고요. 또 무인 자동 항법으로 12,000km를 항해할 수 있고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반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작아서 중국 해군의 소나들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탐지 안 되는 게 유령선에서는 중요하니까 이제 미 해군은 2024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걸 이제 XLUUB라고 그러거든요. 초대형 무인 잠수함. 또 9척을 건조할 계획이고 요 유령 함대는 전부 미 본토에 설치된 중앙 통제센터에서 통제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미 해군 정보부대 이제 제10함대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0함대하고 유령 함대 운영부대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늘에서 무인기, 그것도 신기한데 바다에서 무인 함정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네요.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에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유령 함대만큼이나 신박한 무기가 탄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보시면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항공모함 탄생기 본방 야사에서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경항모만큼이나 최고의 이슈로 손꼽히는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만들어지는 날만 목 빠지게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구 일본 해군의 자랑, 불침함으로 불렸던 거대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에게 또 다른 자매함이 있었습니다. 8만 1000톤급 미국 항공모함 포레스탈이 건조되기 전까지 세계 최대 항모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야마토급 3번함 시나노입니다. 원래는 야마토, 무사시 자매와 마찬가지로 거대 전함이 될 운명이었지만 항모로 건조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시나노의 인생 역시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당시 세계 최대 항모였음에도 불구 불운한 비극으로 운명을 달리한 시나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가담에 승전국이 되는데요. 이후 일본 제국은 연전 연승의 기세를 몰아 1931년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정복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목격한 강대국들은 전쟁에 의한 분쟁 해결을 불법화하고 국제연맹을 통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만주 침략을 인정해주기는커녕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국제연맹과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모두 탈퇴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쟁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일본은 구미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형 전함 2척을 만들기로 하는데요. 이 계획에 의해 건조된 것이 바로 야마토급 1번함 야마토와 2번함 무사시입니다. 2척의 대형 전함이 모두 건조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요. 이에 일본 해군은 새로운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야마토급과 같은 형태의 전함을 1944년 말까지 건조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 일본 해군의 항공기동부대는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첫 전투를 승리로 장식한 일본은 항공기동대에 의한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는데요.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서 그런지 일본 해군은 진주만 이후에도 파죽지세로 승리를 계속해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야심한 시간 일본 해군의 항모 4척에서 180대의 항공기가 미국령 미드웨이 섬을 향해 출격하는데요. 그 사이 일본 해군의 암호를 해독한 미 해군은 일본 함대를 급습했고 항모 4척 격침, 항공기 322대 손실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일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일본과 함께했던 행운의 여신이 그제야 미국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었죠. 순식간에 전력을 잃은 일본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차기 항공모함의 건조가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공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격침을 당하긴 했어도 태평양만 놓고 본다면 일본의 해군력은 여전히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시 경제 체제로 돌입한 미국의 산업 생산력을 일본이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이에 일본 해군은 진행 중이던 건조 계획 외에도 기존 함정들을 개조할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바로 그때 야마토급 3번함 시나노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상 최대의 전함인 야마토의 자매함답게 선체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면 전력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시나노의 경우 중장갑의 전함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빈약한 방어력으로 일격에 침몰된 이전 항모들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었죠. 또 철벽의 방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최전선에 투입시킬 수도 있고 전투 도중 탄약과 연료가 떨어지면 중계 기지로서 보급도 가능했습니다. 뛰어난 스펙에 감탄한 일본은 거대 전함이 아닌 거대 항모로 시나노의 건조 계획을 변경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건조하길 바라는 마음에 완성 시기를 앞당기라는 혹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조선소에 있던 작업원을 포함해 학생, 여성들까지 총동원되어 밤낮으로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1944년 11월 19일 모두의 피, 땀, 눈물 끝에 주력 항공모함 2배 규모의 시나노가 완성되었는데요. 대공 장비는 지금까지의 항공모함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기관포의 개수는 전함에 필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비행 갑판의 길이는 266m에 달했죠. 콘크리트로 표면을 덮고 그 하부에 두꺼운 강철판을 깔아 적의 공격을 받아도 전투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했고 선체에도 두꺼운 강철판을 붙여 견고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체 측면이 손상을 입고 기울어진 경우 반대 측면에 해수를 주입하여 경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당시 최신의 주배수 시스템을 탑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번함 야마토와 2번함 무사시의 장점만을 살린 바다의 요새, 공중공격과 해상공격에도 철벽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불침 항공모함의 등장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잃어버린 제해권을 되찾고 전쟁의 승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쿄 근처에 미국 폭격기들이 나타나면서 일본 해군의 심장이 미친 듯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시나노의 안위가 걱정됐던 그들은 히로시마 근처에 있는 쿠레 군항에서 남은 무장과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함장은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는데요. 방수 격벽 등 항해에 필요한 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해군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1944년 11월 28일 시나노는 2175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구축함 4척의 호위를 받으며 천여 항해에 나섰습니다. 각종 시험을 거쳐 이상이 없으면 70여 기의 함재기를 싣고 태평양으로 건너갈 예정이었던 시나노. 그런데 하필이면 근처에 은밀하게 침투해 있던 미국 잠수함 SS-311 아처피쉬에게 발각되고 마는데요. 미국 잠수함의 존재를 눈치챈 시나노가 회피 기동을 하는 사이 아처피쉬가 쏜 어뢰 4발이 시나노의 측면을 강타했습니다. 속도가 빨랐던 항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베어링이 과열되는 바람에 아처피쉬를 따돌리지 못했던 시나노는 그렇게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침몰했는가에 대해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공개된 미 해군 보고서에 따르면 큰 항공모함이 이렇게 쉽게 가라앉은 데에는 배 자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방수 격벽 등이 버틸 것이라고 잘못 계산해서 어뢰를 맞고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오히려 물이 더 들어오는 판단착오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비상을 꿈꿨지만 불운한 항공모함으로 전락한 시나노는 차가운 태평양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배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의 비장의 카드로 눈부신 활약이 기대되었던 거대 항모 시나노. 하지만 취역 열흘, 항해 17시간 만에 일본의 희망은 처참히 침몰되고 말았는데요. 시나노는 잠수함에 격침당한 최대 규모의 군함, 가장 빨리 생을 마감한 항공모함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일제에 허무했던 마지막 발악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를 초월한 무기인데 사용 전에 수정이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혹시 뭐 이런 게 또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뭐 지금 뭐 몰래 항해하고 있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네. 안테나가 녹슬어서 그런지 몰라도 잡히는 게 없네요,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중국이 제일 들어서 안쪽의 해상을 장악하면 뭐 우리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뭐 해상 수송 물동량이 뭐 이렇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리고 대비 우리도 확실하게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이 우리 해상교통로의 네. 대부분이 사실은 제1도련선 안에 있죠. 그 남중국해 통해서 올라오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서해. 네. 서해도 마찬가지 제1도련선 안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서해에 인접한 이 중국의 산동반도라든지 그 위쪽에 대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국의 주요한 항모, 그다음에 원자력 주인 잠수함 기지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중국이 서해의 내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기 촉각을 곤두서야 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결국은 우리 해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군은 이에 대응해서 이제 경항모 필요성도 얘기하지만 이것만이 다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A2AD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접근 지역 거부. 우리도 한국판 A2AD 전략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우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 작년 9월에 우리가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잖아요. 네. 우리 본게임에서도 자세히 소개를 했지만 이 속도가 마3이고 성능이나 이게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짧게는 300이고 길게는 한 500km까지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작년에 나온 게 더구나 지대함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거를 동해 같으면 울릉도, 서해 같으면 백령도나 아니면 다른 쪽에 설치를 하면, 아니면 제주도라도요. 이거를 배치를 하면 예를 들어 백령도에 500km면은 서해 다 커버 되겠죠. 동해도 마찬가지 울릉도에서 500km면 동해 웬만큼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함정이 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대
대함 순항 미사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판 A2AD 전략의 어떤 수단으로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미 해병대가 보면 성 건너뛰기 이 전략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는 게 상륙 함정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는 건데, 마찬가지 우리도 해병대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해병대 상륙 함정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어느 정도 또 한국형 A2AD 전략의 어떤 수단으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반도 유사 시 가장 먼저 항모를 급파하게 되는 미 해군 7함대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슴에 콕콕 그 박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 이런 얘기를 보고 있으면 네. 우리도 이제는 뭐 북한만이 아니고 좀, 그리고 연안 경비 수준이 아니고 좀 크게 좀 봐야 되지 않나, 바다를. 뭐 당장에 물론 우리가 뭐 항모 전단을 구축해 가지고 뭐 태평양으로 나가고 뭐 대서양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은, 또 경항모 건도 그렇고 앞으로 천천히나마 큰 시각으로 이 주변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가 또 스스로를 방어할 길을 좀 네. 찾아가는 그런 관점이 지금부터 좀 도입돼야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해검, 엠서처 이 두 종류의 무인 수상정이 군용으로 시험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무인 함정에도 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네. 이제 서해 NLL 인근에 무인 함정을 배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이든 이제 도발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인명 피해의 위험을 또 피할 수도 있고, 뭐 견제 역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무인 함정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안 받고 무인이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국이 보면 서해 내화라든지 제1도련선 내화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물론 이제 뭐 한미 동맹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독자적인 견제 능력, 대응 능력,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판 A2AD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든 대한 탄도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든 이런 것들 수단을 우리가 좀 확보할 필요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국방티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함대. 사이즈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죠. 네. 옛날에 어려서 저 항모 전단 전체를 프라모델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일단 집이 커야 되더라고요. 원단 와요 진짜 그러네요. 실제로 나무로 그런 걸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있죠. 항모하고, 미국에 특히. 함정하고.